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행정법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냥 경찰관 동료로서 뭐 좀 도움이 되고자 도와준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비싼 뭐 학원에서 하는 뭐 그런 거보다 더 퀄리티가 좋으면 좋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이해 차원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부터 볼게요. 자, 일단 그 단문을 할 때는 암기라는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암기는 그냥 단순히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거예요. 두 개는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오늘부터 하는 이런 그 정보균 시간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익히신 다음에 그다음에 암기를 하시기 바래요. 자,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가 1번으로 나와 있죠. 이 주제의 어떤 순서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암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건 행정법이죠. 그쵸? 그쵸. 그럼 행정법도 어쨌든 법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이 법을 통해서 적용이 됐을 때 어떤 관계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이 법률 관계예요. 법으로서 생기는 게 법률 관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사랑으로 생기면 뭡니까? 뭐 연인 관계, 뭐 결혼 관계 이런 거 하듯이 그쵸? 법으로 생기는 게 법률 관계예요. 그쵸? 근데 그 법 중에서 또 어떤 법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형법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관계라면 뭐 형사 관계가 되는 거죠. 민법으로 맺어지는 거면 민사법 관계, 민사 관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형법은 형사법 관계. 행정법은 뭘까요, 그럼? 그러면 행정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쉽죠? 그러면 행정법 관계를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분류 중에 하나가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이거는 뭘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 어, 행정법 내에서도 공법이 적용되면 공법 관계고 사법이 적용되면 사법 관계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 관계를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거냐로 분류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의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법 주체 간의 권리 의무 관계다. 그쵸? 행정법 관계라 행정 활동을 기초로 맺어지는 법 주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다. 중요한 건 권리 의무 관계다 이거예요. 법 주체끼리의 권리 의무 관계. 그쵸? 뭐 이름을 내용을 바꾸셔도 됩니다. 행정을 기반으로 맺어지는 법 주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관계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쵸? 똑같이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이해를 하시면은 똑같이도 나중엔 외워져요. 궁극적으로는 똑같이 외우는 게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이해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는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고, 그렇죠? 사법이 적용되는 행정법 관계는 사법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종류 볼게요. 자, 종류 두 번째. 아이고. 종류는 공법 관계랑 사법 관계가 또 나뉘어요, 한번. 그러니까 행정법 관계라는 큰 틀이 있고 거기에 공법 관계, 사법 관계 이렇게 한번 나뉘었죠. 또 공법 관계끼리가 두 개로 나뉘고 사법 관계끼리가 두 개로 나뉘어요. 딱 여기까지가 나눠지는 전부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 관계로 나뉘어요. 그다음에 사법 관계는 국고 관계와 행정 사법 관계다. 이렇게 요거는 뭐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학자들이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몰라도 되는 건 국고 관계입니다. 순수하게 모르셔도 되는 건 국고 관계. 물론 이제 이론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국고 관계는 단문적으로도 필요는 없고 행정사법 관계까지는 단문이 나와요. 권력 관계, 비권력 관계는 단문으로 향후 배울 건 아니고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쵸? 권력 관계가 뭐예요?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거 있죠. 그쵸?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게 바로 권력 관계고 비권력 관계는 그게 아니고 국민과 행정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 관계다. 물론 전제는 공법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을 기반으로 맺어지는 건 맞아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사법으로 맺어지는 관계는 크게 국고 관계랑 행정 사법 관계로 나뉜다. 이건 뭐 큰 차이가 어떤 거냐면 국고 관계는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순수하게 사법이 적용되는 거라 뭐 사실상 민법 관계랑 별 틀릴 게 없어요. 근데 행정 사법 관계는 뭐죠? 이건 사법으로 되는 건 맞는데 기본 베이스가 사법이 적용되는 건 맞지만 그쵸. 공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는 그런 관계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국고 관계는 아예 그런 제한도 안 걸리는 순수한 민법 관계인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법 관계는 따로 나올 겁니다. 자, 구별식 볼게요.
자, 왜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 구별 실익은 뭐 원칙적으로 공법 관계는 공법이 적용되고, 그래서 당연히 공법 원리에 따라서 해석도 되고, 그렇죠. 사법 관계는 사법에 적용되고 사법 원리에 따라 해석된다. 자,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별 한 개잖아요, 그렇죠. 이건 출제된 지 얼마 안 돼서 뭐 출제 가능성은 없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 단문은. 자, 그다음 두 번째 구별 실익은 절차법적인 적용이 다르다. 그래서 공법 관계에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만 사법 관계는 특별한 절차법은 없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법 관계 그런 사법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한 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 그다음 소송 형식 및 소송 절차 봅시다. 자, 당연히 공법 관계는 행정법 관계 안에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공법이 적용되니까 행정 소송에 의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인 거고, 사법 관계는 민법이 적용되는 관계니까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한다. 그렇죠? 당연히 소송 절차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까지는 학문적인 개념이라 필요가 없다. 자력 강제. 요 개념은 이제 이해 차원에서 이해해 두시면 좋죠. 자, 공법 관계는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 의무를 부과했는데 불이행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권력 관계야, 공법 관계 중에서 권력 관계라면 일방적이고 우월한 지위에서 하니까 의무 부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따라. 그러면은 소송을 거치지 않고 그냥 행정청이 바로 그거를 강제로 의무를 이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력 강제. 이건 공법 관계에서만 특별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법 관계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소송이나 또 이제 민사 집행법 어떤 별도의 절차를 행정청이 먼저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전보 봅시다. 자, 공법관계 손해배상 책임은 공법상 손해배상으로서 국가배상 청구에 의하고, 그렇죠. 또는 뭐 적법한 행위라면 손실보상에 의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법관계 같은 경우는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법관계는 그 행정상 손해배상, 그래서 국가배상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걸로 한다. 기본 베이스가 그거다 이겁니다. 자, 구별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이 적용되면 공법관계고 사법이 적용되면 사법관계인데, 공법이 적용된다는 거, 사법이 적용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바로 이 관련 법규 1차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관련 법규에 이 법은 공법이다 이렇게 써 있는 법은 없어요. 이 법은 사법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없고, 그 법 내용들이 요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이건 공법으로 보자,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법 안에 뭐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든가, 뭐 행정 쟁송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뭐 손해전복 어쩌고 뭐 요런 내용들 들어있다면은 이건 공법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안 그러면 사법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자, 법률 관계의 성질 2차적 기준이에요. 자, 요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차적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을 때, 법규에 뭐 그런 내용이 특별히 없어. 뭐 행정 소송이니 뭐 손해전보니 뭐 강제 집행 이런 내용도 없고, 그러면 뭘로 할까?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 맺어지고 있는 법률 관계 자체의 어떤 성질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맺어진 법률 관계가 행정 법 주체가 둘이 있을 때 한쪽이 행정청, 한쪽은 국민 이러면은 저기 이거는 그 공법 관계로 보자. 그리고 둘 다 국민이면 이건 사법 관계로 보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주체가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신주체설은 뭐 읽어보시면 되듯이 행정 주체한테만 권리 의무를 귀속시키면은 공법 관계고, 모두한테 권리 의무가 부과된다면은 사법 관계다. 뭐 이런 느낌인 거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사례할 때 어쩌다 한 번씩 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그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귀찮기도 하고, 뭐 지금 출제 가능성도 높지 않은 단문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름이 있고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처음 한두 개 학설만 하면 나머지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 넘어갈게요. 자, 문제되는 영역을 봅시다.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부터. 자, 조세나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세법을 위반했던 뭐 아니면 뭔가 뭐 의무를 위반해 갖고 뭐 영업을 뭐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든 뭐 어쨌든 뭐 이런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오염 물질을 배출을 했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내면 되는데 이거를 과다하게 잘못 냈어. 500만 원인지 500만 원을 낸 거야. 이럴 때 이거를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쵸. 100만 원만 내면 돼. 500만 원 냈으니까 돌려받아야 되죠. 이거를 청구를 어떤 걸로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해요? 앞에 여기 소송 형식이 다르잖아요. 이게 공법 관계라면
공법적인 내용의 뭐 소송, 즉 행정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과오납 청구를 한다는 이 관계가 사법 관계라면 민사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민사 소송에 의해. 그래서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구별 실익 중에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어떻게 돼 있죠? 이건 공법상 원인으로 어쨌든 조세를 부과를 했든 그쵸? 뭐 그 체납 처분을 해서 뭐 그런 걸 그 부과를 했다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했던 이런 것들이 공법적인 개념이지 않냐. 부과한 원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공법 관계니까 공법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결국 이거에 따른 과언납에 대한 청구권도 공권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행정 소송에 의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사건설. 어쨌든 돈 돌려받는 개념이잖아. 돈 관계는 다 민사 관계에 다 있듯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런 민사소송설이 있고 판례는 뭐라 그러죠? 판례는 민사소송설 입장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손해전보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내용의 큰 맥락은 자, 손해전보가 뭐예요? 예, 손해전보, 국가배상이나 손실보상. 어쨌든 이거를 하는 원인은 뭐죠? 위법한 행정행위 때문에 또는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어떤 이 원인이 공법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맥락이에요. 앞에 이거 논의랑. 그쵸? 그러면 행정소송설로 가는 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것도 돈 달라는 거 아니냐. 위법한 걸로 내 손해 입었으니까 돈 달라. 적법한 걸로 특별한 재산상 손해 입었으니까 돈 달라. 돈 문제는 민사소송설이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냐.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인 거예요. 큰 틀. 그래서 또 행정소송설, 민사소송 이렇게 나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자,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이것도 큰 맥락은 똑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재산이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행정재산이라는 그거에 따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공법관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게 아니고 목적 외로 어쨌든 사용을 하는 거잖아. 사용이 뭐예요? 임대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임대계약 여러분, 그 당연히 사법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학설이 이건 어쨌든 계약을 통해서 행정재산이긴 하지만 계약을 통해 사용 계약을 맺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사법상 계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법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뭐 이원적 관계설은 특수한 공법적 규율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면 큰 틀은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법관계설을 따르긴 하되 일부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은 특별한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성질을 조금 같이 지닌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 갖는 특별한 관계, 방금 전에 설명했던 특수한 공법적 규율,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국유재산법상 이건 특별히 또 일방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사용계약을 맺어놓고 어떤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갑자기 사용계약을 취소해버릴 수 있거든요. 민사관계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민사관계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혹시 뭐 전세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 다 쫓겨나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건물 그 임차인들 그쵸 뭐 그 음식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공법적 규율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다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민사관계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얘는 돼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법관계로 보기도 좀 이상하고 공법적인 성격이 분명히 섞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초점을 어디다 맞췄느냐에 따라서 이제 학설이 그냥 사법관계설, 이원적 관계설, 뭐 공법관계설 이렇게 대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자, 요거는 강학상 특허다. 이건 강학상 특허다. 이거는 무조건 공법관계야. 행정행위야.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검토 보시면 뭐 아까 전에 그 일방적 취소 규정 말고도 많아요. 뭐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뭐 강제 징수도 할 수 있고요. 일방적 철회는 방금 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 배웠으니까 그런 특수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식은 사법관계, 사법상 계약으로 하긴 하지만 공법관계로 봐야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법관계, 사법관계를 큰 틀을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하나 단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요거예요. 행정-사법관계.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두 개 중에서 특히 사법관계 중에 하나, 국고관계 말고 사법관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의의를 보시면 사법 형식으로 한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사법관계의 일환이니까 그렇죠? 사법 형식으로 하되 공법 규정
또는 이제 공법 원리에 의해서 일정 부분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사법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사법 형식으로 하는 공행정이에요.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별 개념 볼게요. 자, 협의의 국고 관계. 아까 국고 관계랑 그죠? 행정 사법 관계로 나뉜다 했잖아요. 사법 관계. 그렇죠? 자, 협의의 국고 관계는 행정 목적을 간접적으로 수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사법관계가 행정법 관계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거든요. 사법적인 규율을 받고 사법상 계약으로 하고 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사법인데 말 그대로 근데 목적 자체가 어쨌든 행정을 위해서 하는 이런 계약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저기 뭐 어디 뭐 저기 상점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있잖아요. 그 사무용품 파는 가게랑 가갖고 사무용품 이렇게 계약해갖고 사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펜 사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저기 공금으로 사는 정당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모나미펜 100개 뭐 이런 거 그렇죠. 뭐그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뭐 교육계라고 치면 컴퓨터용 사인펜 100개 시험할 때 이런 거 사죠. 공금으로 사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순수한 사법 계약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쵸? 물건 사는 건 사법상 관계잖아요. 근데 왜 하는 거예요? 행정 목적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시험이라는 거, 그쵸? 뭐 채용 시험이라는 거, 승진 시험이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목적을 간접적으로 어쨌든 행정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 관계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법 관계가.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국고 관계는 정말 그냥 오로지 사법 원리가 다 적용돼요. 다만 목적 자체만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행정법 관계에 들어가 있다. 자, 행정 사법 관계는 뭐죠? 이거는 목적 자체가 아예 행정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왜? 그래서 공법 원리나 공법 그 규정에 의해서 제한이 돼요. 사법 형식만 빌릴 뿐이지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공법 관계랑 거의 유사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국고 관계랑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관리 관계 볼게요. 관리 관계. 자, 관리 관계는 우리가 관리 관계라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방금 전에? 행정법 관계는 공법 관계, 사법 관계 나뉘고 그다음에 공법 관계는 권력, 비권력 나뉘고 사법 관계는 국고 관계, 행정 사법 관계 요것만 배웠지 관리 관계라는 건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왜 우리가 안 배우냐면 구별 부정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요. 구별 부정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 긍정서이라면 이 관리 관계를 공법 관계 안에 집어넣습니다. 뭐 그렇게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구별 부정서를 따르기 때문에 양자는 사법 형식이기 때문에 본질의 차이가 없다는 구별 부정설. 그래서 관리 관계라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구별 긍정설을 취하면 우리가 공법 관계를 권력 비권력으로 나누면 안 되고 뭐 권력 관계, 관리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뭐 그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깊은 내용이니까. 자, 세 번째 공법상 계약하고는 어떻게 되느냐. 자, 공법상 계약은 나중에 이제 뒤로 더 가면 배우겠지만 공법상 계약은 행정의 하나의 형태예요. 행정 작용의 하나의 형태. 그러니까 이 행정법 관계라는 건 저 위에 있는 큰 이 거대한 개념이고 하나님 같은 개념이고 거기에 있는 행정 관계 중에 그 밑에 여러 가지 분류 아주 작은 것들 중에 하나가 행정 작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공법상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 공법상 계약 따위가 지금 행정 사법 관계랑 이렇게 뭐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 밑에 있는 정말 하나의 분류일 뿐. 그래서 공법상 계약은 그냥 행정의 행위 형식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런 법률 관계라는 거대한 개념까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라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에요, 형식. 이걸로 통해서 맺어지는 게 이런 관계들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냥 수단 방법 정도의 느낌이지 얘랑 동급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기능 봅시다. 자,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사법 형식으로 하면서 왜 굳이 공법 원리에서 제한을 하느냐? 공법 규정이라 왜 제한을 하느냐? 자, 첫 번째, 사법으로 도피 방지. 공행정을 오로지 사법으로만 하고 아무런 제한을 안 걸린다고 하면은 공법 형식으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법 형식으로 했을 때는 사적 자체 원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적 자체 원칙은 말 그대로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든 그 계약을 하면 그냥 상관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뭐 위법적인 지식이 있으면은 그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어쨌든 큰 틀은 기본적으로 사법이라는 거는
특별히 제한이 없어갖고 얘랑 나랑 어떤 형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모나미 펜을 돈으로 거래해도 되지만 뭐 예를 들어 물물 교환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형식의 제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행정은 다 그걸로 하죠. 쉬운 방법을 가겠지. 그래서 사법으로 다 이렇게 도망을 못 가게. 그래서 이렇게 공법 원리로 제한이 돼야지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법으로 도피를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는다. 자, 그다음에 행정의 공정성 확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법으로 하면은 다 뭐 공공연히 암암리에 막 이렇게 그냥 야매로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옛날 내가 말을 잘 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무원들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막 카드로 뭐 500만 원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엔 막 끌고 놓고 나중에 그걸로 나중에 막 조금씩 먹고 뭐 이런 아주 잘못된 행태들을 하는 것들이 다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제한을 걸어 놓아야 된다. 공법 원리로. 카드 계약이라는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법 형식은 빌리되 그런 걸 다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공법 규정으로 이렇게 막아 놓는 거다.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국가 재정 능력의 한계 극복 다 같은 맥락이에요. 국고가 샌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걸어줘야 국고가 안 새고 관리 감독이 된다. 이런 느낌만 살리시면 돼요. 자, 논의의 전제 봅시다. 자, 논의의 전제는 자, 공법 형식과 사법 형식 중 무엇으로 공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다 연결돼 있어요. 기능하고. 선택 자체를 애초에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사법 형식으로 해야 한다. 뭐 법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뭐 공법 형식으로 해야 된다. 딱 있으면은 이 논의는 할 필요도 없어요. 법에서 그냥 사법으로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공법으로 해야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법으로 하는 걸 선택했으면 이런 기능상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개념을 만들자. 그래서 사법 형식으로 하되 이런 것들 요러한 영역 행정 영역 중에 요런 영역들은 공법 원리로 제한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으로 할지 사법으로 할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전제 하에 얘는 논의의 실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적용 영역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선택의 자유가 있는 요런 영역 중에서 특별히 어떤 거는 사법 형식을 선택했을 때 그냥 순수하게 국고 관계로 가지 못하고 공법 원리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행정 사법 관계로 가느냐 어떤 영역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논의는 뭐냐면 사법 형식으로 하는 행정 일반은 다 적용된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택의 자유라는 거랑 좀 배치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사법 형식으로 하기만 하면 무조건 공법 원리로 다 제한돼. 그러면 이건 애초에 우리 분류랑 맞지도 않는 게 그럼 국고관계는 뭐하러 만들어놨어? 이건 국고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심지어 얘기하면 첫 번째 학설은. 그래서 좀 이상한 거고 두 번째 자 급부 행정이나 뭐 유도 행정이나 그러니까 이거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급부 행정 말 그대로 급부 준다는 거예요. 뭐 배급한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국가가 뭔가를 주는 거야. 그래서 뭐 교통 운수 이런 거 도로 만들고 그쵸 뭐 항구 만들어 주고 교통 운수 사업 이런 거 그다음 전기 수도 이렇게 공급해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공익적 목적으로 해주는 이런 급부 이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의 행정 영역 그다음에 유도 행정 그 정책적으로 국민들을 어떻게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거, 방향성을 잡아주는 거. 그래서 경기 부양 대책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고용 부양 대책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걸 할 때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용할 때 사법상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약으로 하는 거잖아요. 계약의 형식을 빌리잖아요. 공무원도 계약의 형식을 빌리지만 공법적 원리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계약 형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교통 사업. 아니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를 공무원이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 있잖아요. 사설 업체. 그렇죠? 걔들하고 계약을 해야지 도로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사법 계약의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지만 대신 이게 돈도 크고 그쵸 그래서 공법 원리에 의해서 제한을 가야 된다 그런 영역들이 논의가 된다 적용 영역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행정 과제를 직접적 수행을 위한 영역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행정 과제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영역에 한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용어를 풀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다 하면은 구분의 실익이 없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검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그 일맥 어떤 학자도 이걸 부정하지 못해요. 경찰 조세 같이 매우 권력적이고 침익적이고 공익적 행정은 이거는 행정사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요 뒤에 단 부분은 논의의 전제 여기에 붙어도 돼요. 이런 것까지 뭐 사법 형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찰이라는 걸 만약에 행정사법관계로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그러면 우리는 사법상 계약을 한 곳만 가지고 경찰력을 발동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법 원리에 약간은 제한은 걸리겠지만 어쨌든 계약으로 경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력, 침해, 공익 요 용어는 맥락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권력적인 거고 침익적인 거고 공익적인 공공의 목적도 있고 이 경찰을 그냥 오로지 뭐 그 사법 형식으로 빌릴 수 있다고 하면 센 놈한테만 가갖고 약자한테 우리가 그냥 막 힘을 휘두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렇죠. 이런 침익적인 걸 그렇게 막아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열어두면 안 되죠. 자, 그다음에 사법 원리의 제한 수정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어, 어떤 영역에서 행정사법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배웠는데 그러면 그 공법 원리에 의해서 제한된다고 배웠잖아요. 행정사법 관계가. 그러면 어떤 걸 제한하겠냐는 거야. 사법 원리를 공법 원리로서 뭔가 제한을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떤 걸 제한하겠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큰 틀은 의 기본적인 뭐 원칙 약간 이런 느낌도 보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사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건 맞는데 행정의 공공성이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공법 규정 내지 공법 원리에 제한된다. 그러니까 뭐 제한되는 이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자, 공법 규정에 의한 수권. 자, 그래서 공법 규정으로부터 사법 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받아야 된다. 먼저.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랑 같은 맥락이에요, 이거는. 애초부터 사법 형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공법으로만 해야 돼. 법 규정에 있으면은 이 논의 나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 논의의 전제랑 좀 비슷한 선택의 자유랑 같은 내용이 여기 부분이고. 자, 세 번째. 자, 공법 규정 내지 공법 원리의 제한. 자,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공법 원리는 이런 거예요. 뭐 헌법상 기본권 규정이라든가 헌법 원리. 그러니까 어떤 사법상 계약이 헌법상 뭐 기본권 규정에 배치되는 그런 형태를 띈다거나 헌법 원리에 뭐 배치된 거 아니면은 행정의 법원칙 같은 거 있죠. 뭐 비례 원칙이라든가 뭐 신뢰보 원칙이라든가 뭐 이렇게 평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거에 배치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제한된다. 그런 계약은 받아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 자, 사법상 계약 원리의 수정. 자, 어떻게 수정되느냐? 사법상 원리가 어떻게 수정되느냐? 자, 첫 번째, 계약 행위가 없어도 계약이 그냥 강제로 성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효하게 계약을 빌리지 않더라도, 왜냐면 당장 지금 도로를 만들어야 돼. 근데 솔직히 아시다시피 뭐 우리 행정청이 돈을 뭐 민간인한테 이렇게 뭐 많이 주겠습니까? 그러면 다 안 하려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그냥 강제로 너가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공익적인 걸 빨리 실현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계약 강제 뭐 뒤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랑 조금 그런 거예요. 앞에는 계약 행위가 없어도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고 두 번째는 설사 계약을 하기 싫어도 계약을 해야 돼. 계약 강제. 그다음에 계약의 방법이나 내용, 상대방 원래는 이런 거에 제한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법에 그런 거는 이제 제약이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해약 제한. 마음대로 해약도 못 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이에요. 행정청은 마음대로 해약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쵸. 자, 그다음에 계속적 경영 의무. 자,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계속 만들어야 돼. 뭐 예를 중간에 해약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유지 보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적 경영 의무.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사적 자치 원칙이 적용되는 어떤 사법 원리인데 그게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묶으면 의사표시나 계약에 관한 사법 원리가 제한 수정된다.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큰 틀은. 근데 그 세부 내용들을 앞에 써놓은 겁니다. 자, 권리구제 볼게요. 자, 이것도 자 행정사법 관계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어떤 소송을 해야 되냐 이 뜻입니다. 자, 행정사법 관계는 공법 원리에 제한 받잖아. 그러면 행정소송에 의해야지. 이런 뜻인 거고 본질적으로는 사법 관계잖아. 민사소송에 의해야지. 같은 맥락이에요. 계속. 자,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단전기, 전기를 끊는 조치, 그다음에 단전화, 전화를 끊는 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민사소송에 의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끊고 전화 끊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해제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행정 처분이 아니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가 아니 저기 그 공법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법 관계다. 그래서 뭐 민사 소송에 의해야 된다. 이렇게 봤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검토는 우리는
그냥 제 마음대로 한 거예요. 뭐 공법 원리에 의해서 어쨌든 제한 수정되니까 뭐 행정소송에 의하는 게 타당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행정법 관계의 사법 규정의 적용. 요거는 어, 제목만 보면은 행정 사법 관계랑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할 건데 이거는 행정 그 행정 사법 관계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행정법 관계에 사법 규정을 유추 적용할까 말까? 약간 요런 느낌의 멘트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볼게요. 자, 그 같은 제목이 요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이 없을 때, 적용할 법이 없을 때 무슨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중에서 특히 행정법 관계인데, 행정법 관계인데 사법이 적용될 수 있느냐.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자, 의의 먼저 볼게요. 자, 행정법은 단일의 행정법전이 존재를 하지를 않죠. 그렇죠? 행정기본법 있지 않아요. 행정기본법은 말 그대로 행정의 기본적인 걸 규율한 거지 행정의 모든 걸 딱 원칙을 적용하는 법은 아니라서 아직도 단일의 행정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목도 행정기본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문의 공법도 없고 관습법도 없다. 그렇죠. 불문법도 없을 때 이럴 때 어떤 법이 적용될 거냐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정법원의 흠결과 보충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첫 번째 공법 규정을 먼저 유추 적용하고 비스무리한 공법 있으면 그거 먼저 적용하고 그것도 없을 때 그럼 사법을 적용해도 되나? 이런 거 논의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구별 개념 볼게요. 자, 행정 사법 관계는 사법 관계를 공법 원리로 제한한다는 법률 관계 문제인 거지. 이렇게 뭐 어떤 법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느냐랑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원의 흠결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문제다. 그쵸? 자, 행정법의 흥결의 보충 순서 첫 번째. 자, 명문의 사법 규정 준용 규정이 있는 경우. 자, 명문 규정으로 이런 게 뭐 규율하는 뭐 없으면은 규율하는 여기 이 법에 없는 내용은 사법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사법 규정 적용하면 돼요. 실제로 그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기본법 6조 행정의 기간 계산에 관해서는 민법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배상법 8조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한 게 있어요.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사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게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자, 두 번째. 사법 규정에 준용 규정이 없어. 지금 어떤 마땅한 적용할 내용이 없어.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적용할 게 없는데 심지어 사법 규정을 준용해라 이런 규정도 없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 보는 건 바로 다른 사법을 살펴보는 게 아니고 공법을 먼저 봅니다. 공법.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스무리한 공법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 적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법 규정부터 유추 적용하는 거예요. 요 법에는 없는데 다른 법에 보니까 비스무리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공법에. 그러면 사법보다 공법을 먼저 유추 적용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헌법상 원칙의 적용. 그래서 헌법상 기본 원칙 중에서 비스무리한 게 있다면 그거 먼저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헌법에 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이제 또 비스무리한 공법 규정을 찾아가지고 유추 적용하는데 논의가 되는 건 요 크게 세 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사정 판결 가능성. 자,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은 행정 소송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사정 판결이라는 규정이 여기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른 뭐 민사법적인 내용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전에 비슷한 규정이 다른 행정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적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한번 땡겨와 볼 수 있느냐.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준용 규정이 없는 데가 할 수가 없다. 아니면은 무효 처분도 뭐 이렇게 무효 처분에 따른 기성 사실도 백지화할 경우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 그 공공의 안정성을 위해서 사정 판결 유추 적용할 수도 뭐 이런 논의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선결 문제,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인 경우, 자 행정소송법에는 그 뭐냐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일 때 요때는 할 수 있다.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11조로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의가 있다. 뭐 그 정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법상 보상 규정이 없을 때 헌법을 통해서 바로 손실 보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또 배우죠. 나중에 그래서 이미 뭐 저기 이론편 보신 분은 어느 정도 아실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다른 공법 규정 유추 적용하는 내용들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지만 부정설들을 취한다면 일로 넘어와야겠죠. 이제 드디어.
여기서 우리가 뭐 긍정서를 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유추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정서를 취하면 이제 이 논의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추 적용할 공법 규정도 없는 상황이야. 심지어 이럴 때 이제 사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냐 논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법하고 사법은 본질적으로 아예 그냥 다른 별개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유추 적용하냐 이거예요. 아예 다른 건데 이건 뭐 아예 다른 거다. 그래서 유추 적용이라는 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 소극설이고 두 번째 직접 적용설은 공법하고 사법은 이게 뭐 딱딱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이라는 건 법관계는 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행정법은 사법의 특별법이다. 즉 이런 공법은 사법의 특별한 상황을 더 규율한 특별법의 내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공법이 없으면 당연히 더 일반법적인 사법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접 적용설이에요. 자, 세 번째는 직접으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유추 적용을 하자. 유추 적용. 그래서 이게 이유는 공법 관계가 사법하고 다른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앞에는 아예 공사법 관계는 이원적으로 딱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얘는 공법이 그래도 좀 특이한 관계는 있잖아. 공법 관계가. 그래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법 원리 중에서 뭐 일반 법 원리적 이거는 뭐 법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법이라는 거 전체에서 적용되는 거. 아까 대표적인 게 뭐 기간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법 기술적 규정, 그다음에 이해 조절적 규정, 사인에 대한 그러니까 이해 조절 규정 뭐 이런 것들은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좀 밑으로 가볼게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유추 적용하자 이거. 직접 적용은 아니고 유추 적용. 자, 마지막은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의 원리적으로 이렇게 학설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그 상황을 보고 적용할 수 있을지 말지 결정하자. 아주 무책임한 학설입니다. 개별 판단설.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판례는 유추 적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추 적용설 입장이에요. 뭐 어떤 것들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추 적용설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추 적용설을 따라야 이 네 번째 목차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 네 번째 목차는 유추 적용설을 따랐을 때 그러면 어떤 걸 유추 적용할 수 있느냐, 그 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법 원리적 규정이나 법 기술적 규정은 적용이 될 수 있지만 이해조절적 규정, 이거는 오로지 사인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권력 관계에서는. 비권력 관계는 다 되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 된다는 개념은 유추 적용서에서 언급한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일반 법원리적 규정, 법 기술적 규정, 그 다음에 이해조절적 규정. 이 세 개가 비권력 관계는 다 적용될 수 있지만 권력 관계는 이해조절적 규정은 안 된다. 그래서 유추 적용서를 따랐을 때 좀 더 세부 논인 거예요. 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법률 관계와 관련된 행정법 관계와 관련된 큰 틀을 배웠고 거기에 비스무리하고 착각할 수 있는 예까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행정법 관계라는 큰 틀을 배웠고, 자, 그러면 이 행정법 관계가 맺어지는 건 법 주체 상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 주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 그래서 뭐 행정청이다 이런 개념은 단문에 나오진 않고 특이한 것만 나와요. 단문에.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 그래서 행정 주체 중에서 특별히 사인이 하는 것들을 배울 거예요. 사인이 하는 것들. 개인, 그러니까 국민, 민간인, 뭐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인 거예요. 사인.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사람도 하나의 행정법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행정 주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출제 가능성은 별로 높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해 차원에서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인인데 특별히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 의 보면 이유는 이제 뭐 그 매개체는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어떤 행정청의 행위, 이렇게 위탁 행위, 그걸 통해서 혹은 그럴 위탁 행위도 필요 없이 그냥 법률에서 뭐 어떤 사이는 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공행정 사무를 자기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인이에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원래는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거를 사인이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그래서 기능 보면은 뭐 사인이 아주 또 독창적이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뛰어난 사람들한테 좀 행정을 맡기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을 좀 분산을 시키고 너무 힘드니까 행정청이 그리고 효율적이죠. 그렇죠? 사인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죠? 여러 분야에 퍼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종류를 보면은 뭐 별정 우체국 여기 뭐그 지정을 받은 사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토지 수용을 할 때 사인이 토지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이겁니다. 위탁의 대상. 자, 종류는 그다음에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자가 공무수탁 사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의가 있어요. 원천 징수는 뭐 특별한 권한은 없고 의무만 부과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의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 의무자는 공무수탁 사인은 아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청 징수 이렇게 받아오는 사람들, 근데 이거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의무만 있다. 원천 징수를 반드시 받아내라. 뭐 이런 것만 있어서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위탁의 대상. 자, 위탁의 대상 일단 자연인이 그다음 자연인, 사법인,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뭐 이렇게 크게 나뉘고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법인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자연인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사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공무수탁 사인이 위탁받은 게 뭐냐? 그래서 임무를 위탁받은 거다. 뭐 기능을 위탁받은 거다. 법적 지위를 위탁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의에 보면은 권한을 주어진 사인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의의가,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위탁의 대상에 있어서 법적 지위서를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뭐 임무 위탁서를 따랐다면 위에 의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가 주어진 뭐 임무를 부여받으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권한이 주어지기로 했다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위탁의 대상을 법적 지위서를 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립의 모양 법률로 할 수도 있고 법률에 근거한 행위. 그래서 뭐 공법상 계약이든가 뭐 행정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소멸은 이제 법률이 폐지돼 버리면 당연히 없어질 거고 위임한 행위가 없어져도 그렇겠죠. 그래서 뭐 행정행위를 폐지시켰거나 이런 거. 그다음에 사인이 또 위탁받은 사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행정 주체인지 여부. 자, 그래서 이거는 법적 지위설에 따르면은 당연히 딸려오는 행정 주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법적 근거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부여되는 법들은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그 외에 뭐 별정우체국법 뭐 이런 것들, 토지보상법. 아까 그 여기 여기 종류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류에 뭐 별정우체국장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여기 법적 근거랑 연결돼 있는 거죠, 개별법으로는. 근데 큰 틀의 일반법은 있어요. 일반법이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일반적인 근거는 있다. 자, 법률 관계. 자, 국가 등과의 관계. 자, 국가 등 관계,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과 국가와의 관계는 위임 수탁 관계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에 대해서는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주체로서 기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분쟁도 행정소송의 하나인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되고, 다만 오로지 사법상 계약으로 맺어지는 건 민사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거고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배상으로 다투면 된다. 손실보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어요. 적법하다면 뭐 그런 맥락입니다. 이해 개념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할 건 아니니까. 출제 가능성은 매우 없어요. 사실 없어 이건. 자, 사인의 공법행위 봅시다. 요거는 그 왜 별이 3개냐면 원래는 이제 요 뒤에 신고 부분에 더 큰 맥락인데 근데 신고는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거의 출제 가능성이 없고 얘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얘는 근데 이 보시면 이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엄청 세분화돼 있죠. 이렇게 요런 것들이 단문으로 내기가 좋아요. 채점하기가 좋다는 얘기야. 그렇죠. 점수 배점을 하기가 좋잖아요. 뭐 1점, 1점, 2점 뭐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차가 이렇게 세분화된 거일수록 좀 출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무슨 단문이 뭐 단문이든 사례든 오해하시는 게 우리 시험이니까 우리랑 관련 있는 걸 출제한다는 약간 이상한 오해를 하시는데 전혀 관련 없어요. 그런 건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거 내는 겁니다. 전혀 하등 말이 안 되고 그거는 경찰 행정법 안에 있는 주제는 그냥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경찰 행정법 안에 뭐
우리랑 사실 아예 관계 없는 것들 굉장히 많지만 출제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우리랑 사인의 공법행위가 우리랑 관계 없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찰 행정법 안에 있는 건 우리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경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강학상 경찰이라고 보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경찰 행정법 안에 있는 모든 주제는 당연히 다 출제될 수 있는 건데 신고가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원래는 별로 출제 매력은 없는데 이게 내용이 신고하고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요. 앞에 여기 특히 적용 법규가 굉장히 달라요. 여기 뒤는 사실 비슷한 내용이나 거의 똑같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출제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 먼저 볼게요. 자, 행정법 관계에 있어서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걸 배우고 있잖아요. 자, 여기 행정 주체가 사인이 행정 주체가 될 수 있는 걸 배웠잖아요. 얘는 사인이 행정 주체인 건 아닌데 사인이 행위를 했는데 그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행정 주체의 미스무리한 느낌의 행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사인이 행한 공법 행위예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의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인의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이 어떤 행위를 하면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 그게 바로 사인의 공법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신고인 거죠. 신고. 근데 좀 더 큰 개념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별 개념 볼게요. 행정 행위도 당연히 그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행정청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금 사인이 하는 거예요. 오로지 공무수탁 사인하고 또 다른 거죠. 얘는 행정 주체인 거예요. 사인이지만 얘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인이야. 근데 효과가 공법적 효과가 발생할 뿐인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사법행위랑은 당연히 다르죠. 사법행위는 애초에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종류 봅시다. 자, 그래서 크게 자족적 공법행위, 그 다음에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이렇게 나뉘죠. 자족적 공법행위 뭐 이런 거는 용어가 많잖아요. 뭐 자기완결적 뭐 공법행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수리를 요하지 않는 공법행위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뭐 아무튼간에 자족적 행위요건적인 용어를 제가 대표적으로 자주 쓰는 이유는 이게 제일 짧아요. 표현하기가. 그렇죠. 짧아서 그런 거고 이미 다 우리가 배웠지만 자족적 공법행위는 그냥 사인이 행위만 하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 의도했던 법적 행위가. 근데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그 사인이 그 행위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그 행정청이 심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줘도 되냐 아니냐. 그러니까 수리를 해도 되냐 아니냐. 받아줘도 되냐. 심사가 한번 걸쳐진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한 행위만으로는 바로 되진 않고 하나의 요건이 돼요. 하나의 행위 요건. 행정청이 고민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돼. 그러니까 신고서를 냈는데 그냥 그 이 신고서를 냈다는 그 자체로 공법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고서를 내면은 그 신고에 대해서 심사가 들어가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심사가 들어가는 상황이 바로 행위 요건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심사를 한 결과 오케이 괜찮네 해주자 이렇게 해주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공법적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 사인의 행위는 하나의 뒤에서 행정청이 할 행위 이거에 하나의 그냥 요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행위 요건적 공법행위인 거예요. 자족적 공법행위는 뒤에 행정청이 뭘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는 순간 바로 발생해요. 공법 효과가. 그래서 자족 그냥 그걸로 충족을 해요. 스스로 충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자기 완결적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겁니다. 적용 법규 볼게요. 자, 법적 근거. 자, 일단 일반법은 없고, 자, 행정절차법에 자족적 신고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 행정기본법에는 행위요건적 신고의 효력 발생 시기, 어떨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뭐 이런 규정을 살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의 공법 행위에 관한 개별 규정이 없을 때는 이제 사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 멘트 개별 규정이 없을 때 유추 적용될 수 있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법원의 흥결과 보충 여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쯤에 온 거예요. 그게 여기 정도 논의에 온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 봅시다. 일신 전속성이 없는 행위 한정에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지금 느낌 좀 받으셨죠? 여기까지 갑자기 보니까. 여기 부분은 지금 흠결과 보충 논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흠결과 보충 논의 중에 하나예요. 공법 규정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적용 법규 뭐 할 거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법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 이런 내용. 의사 표시도 유추 적용될 수 있는데 성질상 제한될 수는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효력 발생 시기 여기도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 민법 규정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밑에 들어 있죠. 그렇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렇죠? 부관에는 어떻게 돼 있죠? 부관에는 행정관계를 명확성 이런 것 때문에 부관은 붙일 수가 없다. 특별히 사인의 공법행위에 부관은 붙일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형식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해야 된다. 이거 약간의 형식적인 제한이 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불효식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씩 어떤 걸 적용하느냐 마냐, 뭐 적용 법규를 민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마냐, 아니면은 행정법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있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적용 법규라는 제목이 들어간 거예요. 자, 효과 봅시다. 효과. 자, 사인의 공법행위가 적법했어요. 근데 자족적 공법행위로 나뉘고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법한 자족적 공법행위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니까 바로 그냥 그걸로 공법행위가 발생한다. 그래서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하는 그 순간 바로 그냥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그걸 나중에 행정청이 받아줄게 많이 못 받아줘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공법적 효과 발생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나 수리 거부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걸 이유도 없어요. 처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신고를 했음 이렇게 해줘도 그것도 뭐 특별한 뭐 의미는 없어요. 그냥 쓸데없는 그냥 사실 확인의 의미만 있어요. 신고했어. 이거 주면 황당한 거지. 신고 필증 자 드릴게요. 예, 예. 근데 왜 이걸 굳이 이미 발생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를 하거나 또는 수리 거부하거나 그렇죠. 이거는 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고 신고 필증은 되게 중요해요. 신고 필증을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안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 필증 안 주면 빨리 주세요. 그거 받아준다며요. 뭐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뉘앙스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자, 부적법할 경우는 어떨까요? 자족적 공법행위가 신고서 요건을 안 갖춰갖고 부적법해. 그러면 당연히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지가 않죠. 그리고 원래는 신고서만 내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해도 되는 건데 부적법한 상황이 되면은 자족적 공법행위였다 손 치더라도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고서 잘못된 신고서 내놓고 영업하면 이제 무신고 되는 거예요. 불법 영업 되는 거예요. 불법 영업. 그래서 그걸로 뭐 과태료나 벌금 매길 수도 있고 영업장 폐쇄시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력강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법 관계는 자력 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상 폐쇄도 바로 할 수 있어. 뭐 행정소송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뭐 저희 뭐 민사집행법 이런 거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행위요건적 공법행위 봅시다.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부적합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수리를 안 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제공되겠죠. 그렇죠? 야 이거 신고서가 뭐가 빠졌잖아. 기재하는 게 잘못됐잖아. 못 받아줘. 수리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되겠죠. 두 번째로 문제점. 이게 원래는 부적법했던 거야. 행위요건적 공급행위가. 그러니까 원래 받아주면 안 돼. 근데 공무원이 잘 모르고 그냥 받아줬어요.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해줘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학설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첫 번째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필수적인 전제야. 이 수리에 있어서 행위요건적 공급행위가 없었다면 이 수리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필수적인 거였다면은 그러면은 행위요건적 공급행위가 무효라면 이 뒤에 있던 수리도 무효다 이런 뜻이고 그게 아니고 뭐 그냥 하나의 계기만 되는 거고 그냥 어차피 그냥 해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거지. 이 신고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그냥 단순 동기에 불과하면 설사 행위요건적 공법행위가 무효더라도 뒤에 있는 수리는 그냥 유효하게 받아준다. 뭐 이런 느낌이 무효 원칙설이라고 하는데 제목이 사실 뭐 무효 원칙설이라고 써 있는 책들이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그렇게 무효 원칙은 아닌데 그죠? 그냥 무효이면 무효고 뭐 그러니까 필수 전제이면서 무효이면 무효고 단순 동기면 유효다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무효 원칙설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 그냥 제1설, 제2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책도 많아요.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좋은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1설, 2설, 3설로 한다는 얘기는 학설에 점수가 없다는 내용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어차피 이거 뭐 이름이 없는데 뭐할로 이름을 썼지 그냥 이거지 뭐 그걸로 점수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1설, 2설, 3설로 썼는데
어떤 이제 교수님이 들어왔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분이라면은 얘는 이게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몰라서 일설로 썼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무효원칙설, 취소원칙설, 중대명백설로 쓰는 게 더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학설은 이제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경우, 이거 완전히 이제 너무 심각한 상태, 완전히 동의나 신청이 명백히 결여된 요 용어만 외우세요. 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다 그냥 취소 사유로 본다, 이 수리는. 세 번째는 행위요건적 고급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면 뒤에 있는 수리도 중대명백한 거고, 그쵸. 행위요건적 고급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다면 뒤에 있는 수리도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중대명백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권리구제 봅시다. 자, 행위요건적 공법행위에 있어서 수리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대상 적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항고쟁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이거에 대한 손해는 국가배상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부분은 패스할게요. 내용은 여기 부분이 어렵잖아요. 사실 효과 부분이 여기는 별로 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신고와 신청도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족적 신고와 행위효과적 신고라는 개념으로 그냥 보시면 그냥 다 이해되실 내용이에요. 똑같은 건 아닌데, 신청은 사실 말 그대로 신청이에요. 신고는 아닌데 수리를 요하는 신고랑 비슷합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를 배웠어요. 그쵸? 사인이 하는데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내용까지 배웠다 이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 갖고 이제 행정 주체적인 그런 느낌보다 이제 행정 작용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행정 작용 중에 첫 번째 배우는 게 바로 법규 명령입니다. 행정 입법, 행정 작용 중에 행정 입법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배울 거예요. 행정 입법. 그래서 행정 입법을 우리가 배울 거는 크게 네 가지겠죠. 그렇죠? 법규 명령이 있고 행정 규칙이 있고,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볼게요. 법규 명령, 행정 규칙. 그다음에 이제 훈령은 패싱하고, 여기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 그다음에 행정 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 약간 그 입법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뭐 이렇게 큰 틀로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 입법이 되는 거예요. 단문적인 개념으로. 자, 그래서 법규 명령은 말 그대로 법규 명령이 뭐죠, 여러분? 그 법률, 그쵸?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그쵸? 그 다음에 부령, 그쵸? 뭐 이렇게 나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형식적으로 그게 바로 법규 명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막 개념적으로 하면 법률의 수권에 근거해서 행정권이 정립하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법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출제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왜냐면 예전에 그 법규 명령의 한계와 통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머지는 별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출제가 된 이상 나머지만 뭐 떼갖고 뭐 근거 한계로 또 낸다, 이거는 조금 좀 추잡스러운 행동이죠. 그렇죠? 그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는 매너상 출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이거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내용은 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다만 그냥 외울 게 많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명이 뭐 크게 필요한 건 없고, 법규 명령이 크게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뉜다.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쉬운 거. 위임하는 거, 아예 그냥 권한을 위임하는 명령도 있고, 그냥 이 상위법을 집행하는 내용만 규율돼 있는 명령도 있고, 법규 명령도 있고,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임을 할 때는 목차만 봐도 내용이 다 나와요, 그죠? 상위 법령에 위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쵸? 그다음에 국회 전속적인 입법 사항을 위임하면 안 되고, 오로지 이거는 법률로만 규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임하면 안 되고, 그다음 처벌 규정을 위임할 때는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이 법규 명령 한번 위임했는데 이걸 또 더 하위에다가 이렇게 그냥 오로지 다 패싱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다시 또 시행령 부령으로 규정한다, 그냥 이렇게 하진 말라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고 다시 위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명령의 한계는 개별적 수권이 없이도 직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만 하는 거니까, 그렇죠. 대신 집행에 필요한 사항만 위임해라, 뭐 이런 그 규정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통제는 이제 통제가 뭐 시험에 잘 출제되는 이유는 이게 사례에서도 가끔 문제될 수가 있어요. 아주
아주 드물게. 그래서 직접적인 통제 수단을 보자면 이제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이 뭐 헌법에 있는 거, 긴급 명령을 승인을 거부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법규 명령의 제정 뭐 개정 뭐 폐지할 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해라, 국회 상임위에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는 이상한 법규 명령을 막 하고 그러면은 탄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탄핵 소추, 해임 건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뭐 불령을 이렇게 뭐 발령 냈다든가 이런 놈들은 이제 해임 건의도 할 수도 있고 뭐 국회에서 그런 것들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대정부 질문할 때도 막 압박을 줄 수 있죠. 막 이런 쓸데없는 법규 명령을 왜 제정했습니까? 막 시비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 국정감시권. 그래서 국정조사나 감사할 때 그거 가지고 이 얼마 전에 보니까 장관 이런 거 제정했던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쏘아붙일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행정적 통제 볼게요. 행정적 통제는 일단은 상급 행정청의 지휘 감독권을 통해서 이렇게 뭐 한번 뭐 이렇게 감독하면서 지휘하면서 이런 걸 왜 했지?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저 장관한테 막 뭐라 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뭐 권한이 있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 그다음에 법제처에서 사전에 심사를 한다. 그다음에 뭐 입법 예고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입법 예고를 먼저 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행정기본법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헌법과 상위 법령의 내용 및 절차를 좀 준수를 해서 하고 일반 국민이나 이해관계자한테 의견 수렴이나 뭐 관계기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해라. 법규명령 제정할 때도 그다음에 다른 법령하고 조화될 수 있도록 해라. 그다음에 국민이 알기 쉽게 제정해라. 어려운 용어 쓰지 말고 이런 규정들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 시험에 비해서 출제가 될 이유를 찾는다면 이런 행정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더 많은데 이 정도만 정리해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사법적 통제 봅시다.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통제하냐 이거죠. 첫 번째 구체적 규법 통제. 그래서 법규 명령을 직접 다툴 수는 없어요. 법규 명령이 위법하니 취소해 주세요. 이런 소송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이제 뭐 처분을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데 그거에 기본이 된 이유가 법규 명령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법규 명령 때문에 그 처분이 나왔어. 그래갖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 법규 명령에 대해서 이게 이 법규 명령이 위헌 위법합니다. 뭐 이런 주장도 하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재판의 전제가 된다 그래요. 이 법규 명령 자체만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고 처분성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다투는 게 맞는데 기본은 그건데 이 근원이 이 법규 명령 때문에 그런다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 같은 데서. 그래서 그게 그 구체적 규범 통제다. 이렇게 합니다. 간접적 통제라고도 해요. 두 번째, 처분적 법규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원래는 법규 명령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법이잖아요. 말 그대로 일종의 법. 그렇죠. 이거로 인한 어떤 행위가 그 처분인 거고 그냥 얘는 법 자체라서 원래는 법규 명령을 자체를 가지고 위법하다 아니다 하면은 그냥 다 각하돼요. 걔는 처분이 아니다. 각하되지만 특별히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법규 명령 그 자체로 그냥 처분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너무 구체적으로 딱 규율이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처분적 법규 명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처분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항고 소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례를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조례가 특별한 어떤 행위 없이 행정청이 그거에 따른 집행 행위를 함이 없이도 그 자체로 그냥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면은 그것도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 그래서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국내 권리 의무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행정입법을 제정하지 않은 그 부작위가 위법합니다.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법규 명령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 개념을 이해하시면 나중에 다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부작위가 어떤 거에 대한 부작위가 되는지 우리 요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헌법소원. 자,
헌법 107조 제2항의 명령 규칙의 헌법성 가능성.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이 구체적 규범 통제 여기에 보면은 이것도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령 규칙을 대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다. 재판에 전제가 됐다는 전제 하에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땐 명령 규칙을 대법원에 심사할 수 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의 명령 규칙은 대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내용이거든. 지금 여기 재판의 전제라는 가정 하긴 하지만 근데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것도 먹고 싶은 거야. 명령 규칙 요것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원래 헌법재판소는 말 그대로 법률만 가지고 그 이게 헌법에 위배되냐 아니냐만 따지거든요. 원칙이. 근데 법규 명령 요것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거야. 그쵸? 그래가지고 그거 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규칙은 행정 규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 대법원 그 저 뭐 규칙 뭐 이런 것처럼 법규 명령의 성질을 띠는 규칙이 있어요. 이름만 규칙인데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그 행정 규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이제 법규 명령도 한번 내가 심사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7조 2항의 해석을 지 맘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애들이야. 그래서 긍정서는 뭐라 그러냐면 물론 명령 규칙이 재판이 전제하에 전제가 된다면 대법원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지. 야, 헌법재판소에서 못 한다는 없잖아, 규정에, 헌법에. 그러니까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면 당연히 헌법재판소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슬쩍 한번 발담가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명령 규칙에 대한 최종 심사권이 대법원에 있다고 써 있잖아. 헌법 107조 2항에 왜 네 맘대로 해석을 하냐. 그게 부정설이에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당연히 대법원은 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긍정합니다. 찝적대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내막을 하자면 약간 썰이에요. 그냥 썰 풀어볼게요. 썰이 이 헌법재판관들이 사실 이제 판사가 되면은 원래 제일 꿈은 뭐냐면 대법관이 되는 거예요. 대법관. 대법관이 되는 게 판사의 원래 꿈인데 대법관은 안 된 거예요. 헌법재판관이. 그래가지고 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냐 약간 열등감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딱 헌법재판관이 되니까 내가 대법관은 못 됐지만 내가 그래도 대법관 요것들 한번 괴롭힌다. 뭐 이런 마인드로 해갖고 자꾸 대법관이 하는 걸 막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통제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법관 입장에서 황당한 거야. 아니 왜 제가 이렇게 왜 이런 것까지 자꾸 하고 싶어 하지? 네가 내 마음을 알아? 헌법재판관은 뭐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국민적 통제, 공청회, 청문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공청회 하고 청문하고 그렇죠. 여론 막 형성해갖고 언론 보도 막 내고 이런 법규 명령이 잘못됐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자문해갖고 뭐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 그 법규 명령은 잘못된 거요. 이렇게 자문할 수 있는 거. 국민이니까 교수도 하나 이거죠. 그다음에 뭐 집회할 수도 있죠. 이런 법규 명령은 없애라. 뭐 이렇게 집회할 수도 있고. 그다음 압력 단체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환경 관련된 법규 명령에 하고 좀 유하게 풀으면 환경 단체 같은 데서 막 환경을 오염시키면 내 유엔 내 미국하고 친하대 말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뭐 그런 겁니다. 별 내용 아니죠. 그렇죠. 자, 이건 별로 안 중요하고 행정 규칙이 중요합니다. 행정 규칙. 요건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행정 규칙은 뭐죠? 자, 행정 조직 내부에 대해서만 규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죠? 행정청 내부에 그냥 공무원들 규율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는 규율 대상 및 내용에 따라 뭐 조직 규칙, 뭐 근무 규칙, 영점일 규칙, 법령 해석 규칙 막 엄청 많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량 준칙 정도만. 재량 준칙은 재량 행위를 그 말 그대로 재량 행위는 진짜 재량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만들어 준 거예요. 내부적으로 행정청이 이런 재량 행위를 할 때는 요 기준에 따라서 하세요. 이런 게 재량 준칙이거든요. 그다음에 형식에 따라서는 훈령과 고시로 크게 나뉩니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디 하고 있었냐? 너무 많이 하니까 배고프네. 자, 아무튼 자, 그다음 법적 성질 볼게요. 자, 행정 규칙의 법규성을 갖는지 문제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논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원칙은 당연히 행정 규칙은 법규성이 없어야 맞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대외적을 대외 국민을 구속시키려고 한 게 없는데 법규성이 원래 대외적으로 구속력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행정 규칙은 내부적인 것만 하는데 무슨 그 법규성이 있어요. 그죠?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게 얘 원래 그냥 근본 의인데 그쵸? 근데 이 논의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행정 규칙은 사실 공무원들 내부적인 것만 따르는 거긴 한데 공무원들 따르라고 만든 건데 공무원이 그걸 따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국민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어. 원래는 그 국민한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수 있는 것들이 이 내부적인 지침 때문에 공무원이 이렇게만 하거든. 그러면은 국민 입장에서는 돌아버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아니, 재량행위인데 딱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만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나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우리 내부 준칙이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효과를 미칠 수밖에 없어요. 행정규칙이 국민한테 사실상 목적은 그건 아니지만 그죠, 의도도 아니고 그쵸, 규정상으로도 아니고 규정상에 공무원한테 이렇게 해라밖에 없거든. 근데 사실상 효과 있으니까 논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안 되면 그에 따른 행위도 처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냥 뭐 행정 규칙에 따라서 한 거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설사 국민이 불만 있어도 소송이 안 된다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법규성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송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법규성을 이게 있다고 해버려야 소송이 되거든. 그렇죠. 처분이 돼버리니까 그거에 따른 공무원 행위가 그런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뭐 법규설, 준법규설, 뭐 비법규설 이렇게 있는 거죠. 비법규설은 말 그대로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규칙의 근본대로만 해석하는 거고, 법규설은 조금 오바야. 직접적으로 외부요는 조금 오바야, 오바. 직접적이라기보다 간접적인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견해가 사실은 좀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재량 규칙이 일정 관액이 형성되면 그걸로 인해서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 그러니까 그거대로 안 하면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 원칙에 배치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구속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비법규설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법규성 없다는 건 인정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재량 준칙이 관행이 형성되면 이제 그거대로 안 하면 국민들이 평등의 원칙이나 뭐 신뢰 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죠. 그걸 매개로 피해를 그래서 그걸 매개로 소송을 거는 건 받아줄게. 그래서 그런 행위가 원래는 처분이 없지만 그게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 원칙에 위반된 행위라면 그거는 소송으로 받아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법령을 보충하기 위한 규칙이 있거든요. 행정규칙 중에. 법령을 보충하는 거는 이거는 얘 자체 행정규칙은 원래는 법규성이 없는데 법령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봐서 얘도 그냥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본다. 법령 규칙, 보충 규칙. 그래서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법규성 인정하고 있는 경우는 두 경우. 하나는 재량 준칙, 그쵸? 재량 준칙인 얘 스스로가 순수하게 법규가 있는 건 아닌데 평등의 원칙이나 뭐 자기구속 원칙, 뭐 신뢰보호 원칙 이런 것들을 매개로 해갖고 법규성을 띌 수 있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 법령하고 하나로 묶여서 법규성을 진다. 이렇게 두 개를 인정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법규성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비법규성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적법 요건 봅시다. 적법 요건. 자, 그래서 주절 형례를 다 갖추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체, 권한 있는 기관이 행정규칙을 제정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 절차 형식, 정해진 절차나 형식이 있으면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공표를 할 필요는 없어요. 앞에 법규 명령을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공표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공표는 없지만 처분 기준을 설정 변경할 때는 해당 처분의 성질에 비춰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서 공표해야 된다. 행정 절차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 볼게요. 자, 법령의 수권을 요하지 않아요. 행정규칙은 수권도 필요 없고 감독 권한으로만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행정청 내부적으로 규율하려고 만드는 게 행정규칙이니까 감독권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용이 법령이나 행정의 법원칙, 상위규칙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즉 이게 수권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지 수권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수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상위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의 법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행정 작용이니까, 그렇죠? 행정의 법원칙은 행정을 다 아우르는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반하면 안 되고 상위 규칙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당연히 상위 규칙에 반하지 않으면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현 가능하고 명확해야 된다. 뭐 이거는 행정 전반적인 그냥 개념입니다. 어디 가도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행정
내부만 규정하는 게 얘 원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 없죠. 그거는 법규 명령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법이나 법률이나 법규 명령만 가능한 내용이에요. 대외적 구속력이 행정 규칙은 없다는 거 계속 기억하시고. 자, 소멸. 자, 폐지가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특별히 그걸 폐지를 하진 않아도 그 기존 거랑 전혀 다른 그거랑 아예 반대되는 규칙을 제정하면 기존 건 당연히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최신 버전이 먼저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법정 부관이 성취된다. 그래서 법으로 정한 어떤 부관이 성취가 되면은 이 규칙은 뭐 폐지된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부관이 성취가 되면은 이제 폐지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거 법령이 없어지면 이렇게 위임을 받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근거 법령이 없어지면 얘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효력이.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효력 볼게요. 대내적 구속력. 발령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 조직 구성원들을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내부적 구속력이 있는 거죠. 공무원들 구성하는 효력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그걸 안 따르면은 복종 의무 위반에 따라서 징계 먹을 수가 있어요. 대외적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단 아까 전에 법적 성질할 때 배운 것처럼 법령 보충 규칙은 상위 법령하고 결합해서 대외적 효력을 갖고 그렇죠. 재량 준칙은 관행이 형성될 경우 자기구속 원칙이나 평등 원칙, 신뢰보 원칙 같은 걸 매개로 간접적으로 외부가 형성될 수 있다. 그렇죠. 준법규적으로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통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입법적 통제. 자, 국회에서 통제하는 건 뭘까? 그래서 뭐 직접적인 통제 수단은 없고 뭐 비슷해요. 법규 명령하고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나 감사 이거 합해서 국정감시라고 합니다. 국정조사랑 감사 합쳐서 그다음에 재정시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하고 뭐 비슷해요. 대정부 질문할 때 쏘고 뭐 해임 건의하고 뭐 이런 거 간접적인 거 있고 행정청 통제도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뭐 지휘감독권 있고 시정조치 요구권 있고 우리 아까 전에 잠깐 그 적법 요건에서 절차 형식에서 배웠던 그래서 뭐 저기 그 뭐냐 행정절차법상 뭐 처분 기준 설정 공표 뭐 이런 거 있고 법제처 사전 심사하고 뭐 이런 거 비슷합니다. 아까 법규 명령하고 그다음에 사법적 통제 볼게요. 자, 행정소송 이것도 비슷해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니까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직접적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규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재량준칙 관행 형성된 경우 그걸 매개로 처분을 다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법령 보충 규칙 그다음에 재량 규칙 뭐 그거랑 계속 좀 연결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구체적 통제, 규범 통제. 자, 행정 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명령 규칙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이건 그냥 행정 규칙이야. 우리가 그 구체적 규범 통제에서 배운 명령 규칙이 아니라니까. 그건 대법원 규칙 그런 거 말하는 거라고. 그건 법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게 안 된다. 그죠? 단 행정규칙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고 대외적 구속력 가질 때만 그렇죠. 그럴 때는 법규 명령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럴 때만 이제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그럴 때 당연히 된다. 이건 당연한 내용이에요. 자, 헌법 소환. 자, 행정규칙은 당연히 내부 행위일 뿐이기 때문에 그죠? 공권 행사 아니니까 헌법 소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자,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 소환의 대상이 된다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자꾸 자기 영역으로 더 끌어들이려 그래. 그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아까 뭐 법령규칙, 보충규칙 이렇게 상위 법령하고 결합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훈령 볼게요. 훈령. 자, 훈령 같은 경우는 뭐 내용은 나머지는 뭐 행정 규칙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별로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여기 요 두 개가 좀 추가된다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경합하는 관계. 자, 상위 훈령이 두 개가 경합할 수가 있어요. 내용이 배치되는 게 두 개가 막 경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모순이 되면 주간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그다음에 상하 관계가 있는 상급관청 간의 훈련이 모순되면은 직근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상급관청이 좀 대등한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주관해서 소속돼 있는 그쪽 관청을 따르고 그게 아니고 상급관청이 다 우리 주관 상급관청이긴 한데 상하 관계가 있다면은 내 직속을 먼저 따른다는 거예요. 저 위가 아니고 내 바로 위부터 따른다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급관청의 훈령 심사권 봅시다. 자, 여기 읽어보시다 보면 이제 형식적 요건하고 실질적 요건이 있는데 형식적 요건은 말 그대로 형식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는 당연히 하급관청에 따르면 안 되고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훈령을 형식적 요건은 맞냐 아니냐 이걸 하급관청은 그건 따져볼 수 있는 심사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질적 요건 이거 보니까 하급관청이 형식적인 게 아니고
보니까 이 훈령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좀 위법한 거를 막 지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용적으로. 이것도 하급관청이 그거를 심사를 해서 실질적 요건이 잘못된 것도 안 따라도 되냐 이거죠. 이 형식적인 게 잘못됐을 때는 이거는 하급관청이 안 따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다른 의견이 없는데 그건 다 맞다. 그건 당연한 거다. 근데 실질적 요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은 충족을 못했더라도 무조건 충성을 다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심사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급관청이 이걸 실질적 요건은 맞냐 틀리냐를 심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사권이 없다는 게 그 부정설이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견해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자, 두 번째는 훈령의 하자, 실질적 요건의 하자. 그래서 실질 요건을 안 갖춰갖고 그 훈령이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면 무효니까 안 따라도 되는데 중대명백한 정도는 아니라면 그래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명백설이에요. 세 번째, 훈령의 하자가 명백하다면 복종을 거부해야 된다. 즉 명백하다면 심사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명백설도 있어요. 자, 그래서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이라면 이에 따라야 될 의무는 없다. 그래서 명백설 입장하고 좀 비슷하다. 즉 명백한 위법이나 불법한 명령이라면 바꿔 말하면 하급 관청도 훈령 심사권이 있다 이런 견해인 거예요. 판례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자, 검토는 그냥 아무거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요거만 좀 차이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정 입법까지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요거는 이제 시험의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 작년에 됐으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은 한참 전에 됐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됐었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지금 높진 않아요. 뭐 올해 이걸 냈는데 굳이 뭐 이게 10년 넘었다고 해서 내년에 이걸 낸다는 건 좀 걔도 좀 정신이 좀 이상해. 걔도 좀 감정 받아봐야 돼. 그래서 개념은 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적인 거,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용이라면 얘인 거고,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대외적 구속력 있는 내용이라면 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할 때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법적 성질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죠, 그렇죠? 사례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이미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 처분의 효력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법규성이 인정된다면은 그 규범, 이 자체,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 혹은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 요 자체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고 처분의 효력은 그게 아니라면 상위법이 기준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요 부분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규정된 가중적 제재 처분과 협의의 소액 요 부분은 이제 예전 판례는 이렇게 요 법규성이 있냐 아니냐를 가지고 기반으로 협의의 소용 여부를 판단했다면 지금은 뭐 그거랑 법적 성질이 뭔지랑 상관없이 뭐 현실적으로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현재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거의 다 협의의 소익은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이론편을 발췌를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자세히 써 있으니까.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마지막. 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의 한계 및 권리구제. 자, 그래서 법령에 수권이 있어야 되고 위임법의 한계를 준수해야 되고 대외적 공포를 해야 되고 필요성.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규명령의 한계랑 내용을 비슷한 거를 그냥 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얘를 법규명령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그 개념으로 할 때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규명령서를 앞에서 취하고 있으니까 여기 보면 법규명령서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한계도 법규명령의 한계, 그 위에서 배운 예, 얘 한계랑 비스무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걸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례도 위임 법령은 뭐 노령 수당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정했는데 그거에 따른 복지 지침으로 70세 이상으로 규정하면 이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 뭐 요 판례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위임 한계를 벗어나면 뭐 무효이고 그쵸 위헌 위법해서 무효고 그에 따른 처분 역시 위법함으로 당연히 행정소송되고 그 처분은 당연히 행정소송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사실은 여기 좀 요약을 해놓은 거고 간단하게 원래는 얘 법규명령서에 따르면 이 한계는 여기 한계인 거예요 이거 위임 명령의 한계겠지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만약 행정규칙서에 따르면 뭐 여기에 있는 뭐 한계 뭐 따르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요약을 해놨다. 근데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을 해서 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가능성 거의 없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11개를 했는데 첫 번째 다시 정리하면 큰 순서 행정법 관계라는 큰 법률 관계를 받고 그거에 따른 분류를 하면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구별 기준이 뭔지 그걸 먼저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 중에서 행정사법관계를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법률 관계를 매개체 맺는 행정주체 그래서 행정주체 중에서 다른 거보다 공무수탁 사인이 하는 좀 특이한 케이스 사인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수탁 사인 배웠고 그 다음에 사인이 행정 주체로서 행위한 건 아닌데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사인의 공법 행위를 배웠어요. 그쵸? 그다음에 중간에 그거 하나 배웠죠. 행정사법관계랑 개념이 그냥 제목만 비슷한 전혀 관계가 없는 그 행정법 관계의 사법 규정의 적용 요거 하나 배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배웠고 공무수탁 사인 사인의 공법행위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 그다음에 신고와 신청의 비교 이런 건 좀 간략하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작용으로 넘어와서 행정입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쵸. 그래서 법규명령 배웠고 행정규칙 배웠고 훈령 배웠고 법규명령 행정규칙 뭐 이렇게 불일치하는 거 배웠고 자 이제 행정입법까지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울 거는 이제 행정작용 중에서 행위형식 중에서 행정행위를 배울 겁니다. 그렇게 순서를 좀 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하루에 한 10개 정도, 10에서 11개 정도로 이렇게 해서 끊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10번 정도로 해서 이 단문 강의를 다 마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세요. 좀 이런 건 좀 부족하다든가 뭐 발음이 제가 좀 이렇게 뭉개질 때가 있어요. 막 마음이 급해. 빨리 이걸 막 설명하고 싶은데 급해가지고 좀 뭉개질 때는 좀 이해해 주시고 또 내용적으로 이런 걸 더 좀 모르겠어요 하는 건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